자, 아까 이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대략적인 개요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냐?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볼 거예요. 엔드 투 엔드로 보는데 이게 타겟이 있어야 돼, 타겟. 그래서 어떤 사이트 하나를 가지고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 혹은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시스템의 구조를 상상을 해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 어떤 사이트를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봐도 관계가 없는데 인터파크를 한번 볼게요. 자, 인터파크의 웹사이트입니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형태의 웹사이트죠. 쇼핑몰 이렇게 사이트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려는 건 뭐냐면 이 인터파크를 실질적으로 디자인하고, 디자인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설계를 얘기해요. 디자인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돌리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의 정보 보안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빈 화면, 크게 의미 없는 빈 화면입니다. 두 개의 화면을 두고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의 시스템을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려볼게요. 그리고 요거 듣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있는 것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으니까 거부를 안 하면 됩니다, 본인이. 자, 우리가 인터파크를 보면 당연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인터파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사용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쇼핑몰에 가서 그냥 물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거 30분만 들으면 그냥 누구나 다 압니다. 자, 지금 요렇게 큰 네모나게 큰 면적을 하나 줬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 강남구에 땅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강남구에 땅을 다 주면 여기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살든 뭐를 하든 그건 내 자유입니다. 그냥 내 거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 강남구 땅에다가 내 집을 하나 요렇게 짓고 요렇게 살았어요. 그냥 통짜로요. 그러면 대부분의 면적들은 다 놀겠죠. 그리고 이 강남구의 땅과 더불어서 요쪽 밖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강남구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가 뭐냐면 한남대교예요. 이게 한남대교가 이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럼 한남대교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용산이 있죠, 용산. 그러면 나는 강남구의 땅을 받은 거지 용산의 땅을 받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표현인데 약간 표현만 바꿔볼게요. 대한민국의 서울시의 강남구의 땅이 내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표현을 바꿔보면, 자, 이게 이제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서울시의 강남구,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을 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주소인 거죠, 주소. 이 주소를요, 제가 표현만 바꿔볼게요. 255.255.0, 즉 무슨 말이냐, 요거는 고정값인 거고 요게 0이라는 숫자, 제일 끝에 0이라는 숫자로 이제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55.255.0이라는 게 대한민국 서울시의 강남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제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통으로 하나 만들어 갖고 나 혼자 집을 하나 짓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동네를 나눌 거예요, 동네를. 자, 일단은 강남구 바깥쪽에 이 한남대교랑 연결되는 게 신사동입니다. 그럼 신사동이라는 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신사동 안에 논현동이 있죠. 그리고 신사동과 연결된 데가
무슨 동네죠? 동네를 모르겠네요. 역삼동인가?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역삼동이 있고, 그리고 삼성동이 있어요. 지금 동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네 개로 나눈 거죠. 네 개로. 그죠? 이렇게 네 개를 나눠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 그림처럼 나눠 볼게요. 네 개로 나눴어?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인터넷망이라고 하고, 이거는 신사동입니다. 이렇게 신사동으로 나누고, 이제 신사동이라는 말을 이제 그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서버들이 있는, 그죠? 서버 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나눴냐면, 여기는 업무 처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는 업무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강남구로 연결되는 게 꼭 한남대교만 있는 건 아니죠. 영동대교도 있습니다. 그쵸? 삼성동으로 해서 영동대교도. 그래서 여기는 대외 접속 망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름만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볼게요. 여기에 숫자 0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0. 이 0이 8개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0의 합계가 0인 거고요. 컴퓨터는 무조건 배수를 씁니다.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로 다 세팅이 되면 255가 되는 겁니다. 1이라는 세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용 중,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강남구의 땅에 4개가 필요했어요. 4개가. 그죠? 총 4개가. 이렇게 나누려면, 그러면 4개가 필요하려면 0은 이거 이진수기 때문에 0 아니면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00, 01, 10, 11. 이렇게 하면은 4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128에다가 64를 더하면 192가 되죠. 그래서 요 끝에 번호를요, 끝에 번호가 0인 거 하나, 끝에 번호가 요거, 그죠? 64인가? 그죠? 64인 거 하나, 끝에 번호가 128인가요? 128인 거 하나, 끝에 번호가 더해진 거 192인 거 하나. 요렇게 해버리면 네트워크가 요 구분자에 따라서 4개의 네트워크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는 인터파크라는 이 사이트는요, 당연히 규모가 크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각각의 이 전체의 면적을 갖다가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PC에서 어떻게 하기를 하냐? CMD, 여기에서 이제 CMD를 치면요, 이런 명령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IP 콘피그라고 치면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요, 서브넷 마스크라고 해서 예를 보면 255.250.0이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서울시 땅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릿수가 늘어난 거죠. 그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가 와이파이거든요.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0를 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통짜로 다 쓰는데 그 중에서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구분자가 하나 있는 거, 이게 구분자 같아요. 그래서 이게 2번, 1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구분자를 나눠서 각 망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이 됐고, 자, 그러면 이제는 계속 한번 가보죠. 자, 이 동네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동네에다가 집을 놓습니다. 그쵸? 집을 지어요. 그러면 그 집이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그래서 제가 요따가 컴퓨터를 하나 딱 이렇게 놔요. 근데 요놈의 컴퓨터는 주 역할이 뭐냐면요, 이 컴퓨터에다가 역할을 부여했어요. 너는 뭐 하는 거냐면 앞으로 HTML이라고 생긴 것만 좀 알아들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HTML이 뭐냐? 우리가 이제 어학을 할 때도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는 것처럼 그 언어별로 해당 언어를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인터파크인데 어떤 웹사이트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요게 페이지 소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열어보면요, 자,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끝에 HTML로 이렇게 적혀 있죠. 요게 이제는 웹을 만드는 언어 HTML이에요. 그러면 얘가 말하는 문법대로 우리는 이걸 만들어 줘야지만 웹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법을 알아듣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요걸 이제 죽일게요. 이거 굉장히 커요. 그래서 HTML을 알아듣는 언어, 그죠? 우리 언어 번역기, 그 프로그램의 이름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웹을 한다라는 거는 일반 사용자가 얘를 불러서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뭐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 회원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회원 가입이라는 걸 하면 어디엔가 뭐를 해야 됩니까? 저장이라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저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 저장을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엑셀은 시트가 있고 그 로우가 있죠. 한번 볼게요. 이 엑셀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엑셀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는 것처럼 1, 2, 3, 4의 이쪽에 행이라는 게 있고요. 엑셀은 여기에 G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시트 명이 있어요. 요거를 컴퓨터는 용어만 바꿨어요. 이걸 뭐라고 바꿨냐면 테이블이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엑셀의 시트처럼. 그리고 컬럼과 로우는 그대로 같은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요런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갖다 두냐면,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어서요. 그냥 최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엑셀입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요놈에서요, 요렇게 케이블을 꽂아놔야지, 전선을 꽂아놔야지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요 데이터를 요렇게 받아서 뭔가를 처리할 수 있게, 여기에 회원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근데 이 그림은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컴퓨터의 뒷면을 보면 이런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이 구멍, 이것도 서버입니다. 이것도 컴퓨터예요.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트북을 사도 그렇고 PC를 사도 그렇고 생각보다 이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나 우리가 구매를 했냐면, 구멍이 아주 많은 놈을 구매를 했어요. 얘는 그냥 구멍밖에 없습니다. 어떤 전기 케이블을 다 엿다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전선을 여기에다가 하나 딱 꽂아두고, 그리고 요 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꽂아둡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몇 개는 생략을 했는데 그 몇 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전기가 연결이 됐으니까 통신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를 호출을 하면 얘가 이렇게 불러지고, 얘가 이 전기를 타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그대로 화면에 뿌리는 요 역할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보안적인 요소를 한번 둬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지금 캐리스의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대구에 이제 캐리스를 갑니다. 근데 이 캐리스에 가보면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차가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갈 때 요게 차단기가 있는데, 차단기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바로 열리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안 열리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동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등록된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자동차 차단기가 그냥 자동으로 열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나갈 때 요금 받습니다,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캐리스는 이런 걸 요금 받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주차장이 널널하면 그냥 열어줄 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등록된 사용자만 오든가 아니면 들어올 거면 돈 내고 가든가,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방화벽인 거죠. 이 방화벽을 앞에다가 딱 둡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게 한남대교고 요게 방화벽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용산 거주자는 강남구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방화벽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방화벽을 하나 뒀어요. 자, 이게 이제는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닫아 볼게요. 자,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제가 요걸 얘기할 때 엔드 투 엔드로 설명하겠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건데요. 자, 첫 번째 1번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보안적인 측면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와요. 얘는 정상적인 사용자입니다. 근데 얘의 IP 주소가 몇 번이냐면 IP 주소가 10번입니다. 근데 인터파크의 홈페이지는 누구나 다 연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정보를 어디엔가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로그 파일이라고 해요. 로그 파일에 기록을 하고, 이 로그 파일의 이름 중에 아파치라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로그 파일의 이름은 억세스입니다. 억세스.로그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10번이 요청이 되면, 야, 나 10번이 너 불렀었어, 요게 이렇게 딱 기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파치 웹서버는 DB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DB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웹서버라는 거는 HTML을 알아듣는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SQL이라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로 말하고 여기는 일본어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만 달라요. 그러면 SQL에 대해서 얘도 뭘 하냐면요, 자체적으로 뭘 하냐면 로그라는 걸 기록해요. 자, 우리가 이 정보 1번의 정보와 2번의 정보가 있다면 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거에는 얘의 관점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자, 이 방화벽에서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놈은 1번부터 10번까지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특정 IP를 가지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번부터 10번 중에 5번 IP를 가지고 있는 놈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는 요 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의 기준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버 쪽에 A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에 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프로그램은요 있기는 하는데 일반 사용자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속 불러?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그 로그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남아있는 거죠. 5번이. 그래서 너는 해킹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격 패턴을 저장해 두고 마치 저거와 똑같죠. 우리가 그 보이스 피싱인지 어떻게 인지합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조선족 목소리가 나. 그럼 혹시 이거 보이스 피싱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 피싱 할 때도 조선족이 전화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과 발음이 똑같은 사람이 전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AI 시대로 가면 요 작은 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에는요 이상적인 어떤 공격 패턴을 저장해두고 공격이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평상시에 정상적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로그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프로그램을 A,
B, C 이렇게 세 개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쓰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달을 저장하고 두 달을 저장해 두면 이게 패턴이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D라는 걸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일 때 사용했던 정보, 요거는 이 정상과 뭔가 다른 정보죠.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상탐지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변수 하나, 자 요거 하나 봐볼게요. 요 변수 하나에서 이상탐지 x1이라는 변수가 이상탐지가 true가 됐어요. true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쭉 들어옵니다. DB에 딱 와요. 그럼 DB도 뭔가를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저장을 하는데 얘는 평상시에는 A, C만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Z가 왔어. 그러면 얘도 x2라는 변수에 true가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왜냐면 어떤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게 변수 하나가 true일 때와 변수 두 개가 true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변수 1번과 변수 2번 이 두 개가 true일 때, 즉 바꿔 얘기할게요. 첫 번째 조건이 true이고 두 번째 조건까지도 true일 때, 즉 영어로 쓰면 AND일 때, 이때는 공격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베이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베이지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대한 확률.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쓰고 있어요.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첫 번째 1차에서 음성인 사람이 2차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근데 1차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2차에서도 양성이 나와. 그 사람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99%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두 번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조건부 확률을 인공지능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또 얘기할 수가 있냐.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기존에 쓰고 있는 놈이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 현재 있습니다. 기업에는 뭐가 있냐면 스팸 메일 필터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될 때와 인공지능으로 안 될 때의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스팸 메일 필터링이 있는데 이 놈은 어떻게 필터링을 하냐면 기본이 지금 얘기한 조건부 확률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걸 해볼게요. 메일을 쓰는데 제가 이렇게 씁니다. 광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자를 써요. 메일의 본문에다가 여기에다가 문장이 쭉 나가는데 여기에 학원 요런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잡는 게 기본이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광고라는 단어를 쓰고 요 밑에 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 두 개가 AND죠. 그쵸? 그러면 광고가 나오고 학원이 나오면 이 메일은 스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듣는 거냐면요. 이렇게 쓰라고 처음에 권고를 했는데 기업들이 이걸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광고라고 쓰면 사람들이 안 읽어보잖아요. 스팸 메일의 목적은 이거를 읽어보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지 않으면 내가 과태료를 부여할게.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앞으로 스팸 메일 보낼 때, 광고 메일 보낼 때 광고라고 쓰지 않으면 내가 과태료 물을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라고 씁니다.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 돼서 스팸일 확률의 정확도가 확 올라가요. 이게 이제는 기업에서 쓰고 있는 스팸 메일 필터링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보안은 나쁜 사람으로부터 지키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말해서. 그럼 나쁜 사람이 법을 지키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이걸 안 한단 말이죠. 공격자는. 그러면 두 번째 하는 게 이 문장에 어떤 단어 X가 나오고 두 번째 Y가 나왔을 때 확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게 결론은 스팸 메일 필터링,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 이유는 간단해요. 예전에는 광고를 보낼 때 메일을 썼지만 요즘은 광고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글자를 위에다가 쓰고 여기에다가 본문에다가 뭘 줍니까? 이미지를 주죠. 이미지를. 그죠? 이미지를 주지 여기에다가 누가 글자를 써서 광고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네요. 기존의 스팸 메일은 이 이미지를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인식을 못하니까 스팸 메일이 할 수 있는 거는 요 위쪽에 텍스트 단어, 여기 단어, 그리고 또 하나 발신자의 IP 주소가 있죠. IP 주소, 이 정도를 인식하고 특정 IP에서 같은 메일이 N번 이상 오면 너는 스팸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공격자가 이제 앞으로는 AI 시대고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이고 앞으로는 데이터 3법인데 공격자가 내가 나 그러면 이미지를 보낼게, 아니면 첨부 파일에다가 이상한 거 넣어서 내가 한번 보내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MS 워드를 제가 하나 열어볼게요. 지금은 제가 공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이게 그 AI에서 어떻게 탐지할 수 있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테스트 메일입니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MS 워드에 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보기에 가면 여기 끝에 가면 매크로라고 있어요. 요걸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요 매크로를 누르면 매크로 이름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오토 오픈, 이 오토 오픈의 뜻은 뭐냐면 이 문서를 열면 실행하는 영역,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MS 워드의 문서를 만들면 요 앞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문서 1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넣을 거를 갖다가 요걸 눌러서 똑같이 문서 1번 안에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요. 그러면 이상한 프로그램이 하나 뜨는데, 어떤 PC건 다 뜹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 즉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로, 이건 중국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 줄만 쳐볼게요. MSG 박스 테스트,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뿌리는데 영어 단어 테스트를 보여라, 이걸 실행해 보면요,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이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실행.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하나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디스크 그 모양 있죠? 이걸 저장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저장할 거냐? 저는 이제 C 드라이브에 아무데나 해도 돼요. 템프에 제가 이 문서를 테스트 100번이라고 잡고 매크로 사용 가능한 문서인 워드 매크로 사용 문서로 바꿀게요. 나중에 다 한 다음에 확장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DOC로 바꿔도 돼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문서가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요걸 그대로 종료를 할게요. MS 워드도 종료를 하고. 자,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보내는 문서를 얘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만들었냐면 테스트 100.docm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가 뭘 할 거냐면요, 기업에는 메일 서버가 있어요. 메일 서버가 있어야지 우리가 메일을 받는 거예요. 요 메일을요 얘한테 보낼 겁니다. 그럼 방화벽이라는 걸 지나가서
여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의 이름을 제가 메일 서버라고 할게요. 메일 서버.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우리 직원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 직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은 여기에다가, 그래서 얘는 홍길동 직원이에요. 직원에다가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진짜 메일을 보내볼게요. 자, 메일을 보내려면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로그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하나 메일을 테스트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일 쓰기. 자, 이렇게 집어넣고 제 메일 제 스스로 보낼게요. 자, 이렇게 보내고 뭐 테스트 메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넣고 아까 그 만든 문서를 찾아서 여기에다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게 테스트 100번이었죠? 이 100번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요게 딱 올립니다. 이건 뭐 메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메일을 보내요. 자, 이제 메일이 성공적으로 보내졌어요. 그럼 이제 다시 제 스스로 보냈으니까 저한테 이 문서가 오겠죠. 그럼 제가 이걸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그럼 문서를 다운로드 했어요. 그리고 이걸 더블 클릭해서 문서를 실행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위에 보면 여기에 뭐 제한된 어쩜 뭐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거고요. 자, 원래 그 라이센스 문제였어요. 아까 그 노란색 박스는 여기 노란색으로 매크로 사용 경고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제가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죠. 물론 지금 이 프로그램은 아주 심플한 거, 그냥 메시지 박스밖에 안 나오는 거 하나를 예제로 한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메시지 박스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로직을 넣는 거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열어보죠. 매크로, 얘는 아니네요. 그죠? 복잡한 로직이 있으면요, 얘가 통신을 해버리면 이 컴퓨터의 개인정보를 갖고 간다거나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랜섬웨어로 암호한다거나, 그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그렸던 요 그림에 요게 요렇게 메일로 날라와서 우리 직원에, 그럼 이 직원이 메일로 날라왔으니까 요 메일 서버를 읽어서 나한테 메일을 보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테스트 100.docm이 날라왔고 얘가 이거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니까 얘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AI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특정 기업의 사이트로 갈 겁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 아마 보안 쪽에 하면 다 아는 회사일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 회사가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여기 프로덕트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컨텐츠 악성 코드 무효화라고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요 화면을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 뭐가 되냐면,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뭐를 넣었습니까? 메시지 박스를 하나 넣었죠.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복잡한 걸 쓰지 않았고요. 딱 한 줄을 썼습니다. MSG 박스 테스트, 요거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도 이 CDR이라는 보안 솔루션은 요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아주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해준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자,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도 이거를 만들어 보죠. 딱 조 기능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메일을 다시 봅니다.
요 문서였죠. test 100.docm 요 문서였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요 이름 바꾸기를 해서 요거를 G 파일로 바꿔볼게요. 여기가 이제 메시지 박스 있었던 데였죠. G 파일로 바꿨어요. 더블 클릭. 자, 그랬더니 MS 워드 문서의 구조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이거 아래 한글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요, 어떤 보안 솔루션이 있어도 기업 내부 자료 다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증적 안 남기고. 자, 여기에서 제가 이 두 개의 파일을 지워 볼게요. 지웠죠? 그리고 닫아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름 바꾸기 해서 원래대로 docm이었죠? 그죠? 원래대로 바꿨어요. 아까 메시지 박스 떴던 거. 그리고 다시 이걸 더블 클릭.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지 박스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안 떴죠? 그죠? 안 떴습니다. 그러면 아까대로 에러가 나서 안 뜬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보기에 매크로에 가서 여기를 보니까 아까 분명히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그 매크로가 사라졌죠. 그러면 이걸 아무거나 한번 쳐볼게요. 만들기로 다시. 즉 여기에 있었던 코드들이 전부 다 날라갔죠. 저게 CDR이에요. 즉 CDR은 우리가 지금 수작업으로 해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구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인공지능의 기술까지도 가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자, 저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제가 이 수업에서 그것까지 실습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인터파크의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광고의 글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터파크의 업무를 몰라도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이미지들은 절대로 인터파크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인터파크 직원들이 저걸 올려주면요, 판매자가 10,000개 정도 되면 그 10,000개 업체한테 전화를 받아서 업로드하고 확인받고, 그럼 직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올리겠습니까? 직접? 판매자가 올리는 겁니다. 자기가 팔 물건들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요, 이 이미지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CDR이라는 게 있는데 그 CDR은 매크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바이러스는 제가 지금 막 보여준 것처럼 수동으로도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남들은 못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비밀이거든요. 저렇게 지워진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미지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이제 그 기능이 안 돼요. 얘는 매크로 용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이미지에 바이러스를 그럼 어떻게 넣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거 전에 요거부터 보죠. 이 이미지에 바이러스가 있으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홍길동은 안 되죠. 사용자가 인터파크에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PC가 해킹을 당합니다. 그럼 이 PC가 해킹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용자는 인터파크에 로그인을 한 사용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정보를 통해서 인터파크로 이 사용자의 권한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에 바이러스를 어떻게 넣냐? 자, 그거는 이제 실습이 안 되고요. 왜냐면 그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있어요. 여기에 헥사 에디터라는 16진수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하나 볼게요. 아마 이건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정보 보안의 역할이고 그 중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코드를 보면요.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인데 여기에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코딩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프로그램의 코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게 이제 이미지에 뭔가 코딩을 넣은 건데요. 여기에 파일들은 밑에 있는 이 파일들은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데이터. 자, 그러면 이걸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냥 이미지죠. 그냥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 안에 눈에 보이는 어떤 코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1번의 케이스. 내가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이상한 글자가 있는데 이 A라는 글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자릿수 채우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로 바꿔도 돼요. 여기에 어떤 단어 스크립트라는 단어가 있으면 JPEG 이미지에 스크립트라는 단어가 있으면 너는 악성 코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존의 보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보안이 이런 식이에요. 어떤 단어가 있거나 어떤 게 있으면 너는 바이러스일 거야. 너는 나쁜 놈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죠. 지금 여기 있는 이것들은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들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죠?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것. 기존에는 저는 이 단어를 써서 악성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 단어가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려지지 않은 거를 도대체 어떻게 분석할 거냐? 바로 그때 AI를 씁니다. 이 AI를 쓰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후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절차를 얘기해 볼게요. 요거를 원래 이미지가 이거죠.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이거 잘못 실행했네요. 예, 이게 아닌데. 자, 원래 이미지가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이미지를 일단 변환합니다. 모든 이미지를 이거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변환해요. 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 회색이에요. 회색. 그죠? 이해되죠? 회색.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변환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이너리로 바꿔요. 이 바이너리라는 말이 뭐냐면 한글로 하면 이진한데 흑백 이미지 있죠. 흑백. 결론은 흑백 이미지로 바꿔버립니다. 흑백. 그럼 이게 다 흑백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 그쵸? 그러면 흑백으로 바꾸면 여기 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픽셀. 이 점 하나가 여러 개의 숫자의 묶음이에요. 숫자의 묶음인데 우리가 0, 0, 뭐 1, 1, 0, 0. 그죠? 이런 식으로 숫자들의 묶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AI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할게요. 신경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오후에 볼 겁니다. 그러면 신경망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기존의 악성 이미지를 학습시켜 둡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악성 이미지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반대로 악성 이미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이미지를 전부 다 학습해 둡니다. 그러면 이 정상적인 이미지와 다른 놈, 다른 것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뭐로 본다? 바이러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한 AI 보안은 이런 형태로 움직여요. 그럼 이것만 그러냐? 사실은 제가 많은 예제를 오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개념들을 얘기를 한 거고,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나이브 베이지 모델을 써서 스팸 메일을 필터링 하는 거는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한 겁니다. 두 번째, 첨부 파일에다가 어떤 바이러스를 넣어서 보내면 매크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CDR이라는 보안 솔루션으로 탐지하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CDR이라는 보안 솔루션은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지금 막. 세 번째는 기존에 알려진 방식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거를 탐지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거를 신경망에 넣고, 아직 신경망에 어떻게 넣고 실제 어떻게 되는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신경망에 넣고 그거를 분석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는 거를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고, 그게 정보 보안에서의 인공지능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오전에 수업을 하겠습니다.